미신고 과산세 내면 되지 뭐. 그거 세무사 수수료보다 쌀 수도 있을걸? 세무사 수수료가 훨씬 싸지.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싸지.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뭐 계속 얘기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뭐 신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도 네, 임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5월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할 줄 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거라면 이제 세무사의 수임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나왔는데,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세청에서 2019년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라는 통지서가 이미 다 배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그리고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고요.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한 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고요. 또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되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 임대를 한 유형에 따라서 또 과세냐 비과세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소장님 통지서 받으셨습니까 이거? 아직 안 받았는데. 안 받으셨어요? 네, 뭐 오겠지. 아니 내야 될 대상이면 오겠지. 사실 너무 복잡해서 네. 나서서 세무사 얘기해도 답이 없을 것 같고. 네. 어차피 고지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내랄 거 아니야. 그럼 내라는 대로 내고 말아야지 뭐. 아, 그래요?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가산세? 포함해서 내지 뭐. 가산세 내지 뭐. 임대소득이 얼마 안 돼. 내봐야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마음이에요. 저는 사실 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고 사실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이거야 뭐. 그러니까. 예, 얼마 되겠어. 그 사실 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막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딱 보고 나서 전 대상이 아닙니다만 네.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야 이거 그냥 미신고 과산세 내면 되지 뭐. 그럼 네. 얼마나 한다고. 일단 중요한 건 세무사 수수료보다 쌀 수도 있을걸? 세무사 수수료가 훨씬 싸지. 내가 생각할 때는 훨씬 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쌀 거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 임대소득. 근데 이미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했어, 그렇지. 벌써. 그 사람들은 사실 네. 별로 이미 다 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 요번에 걸린 사람들은 애초에 세금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이거 미신고 가산세는 그 세금의 얼마였거든요. 작년에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거 관련해서 또 뭐 세무 전문가분들,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또 나서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뭐까지는 내고 뭐까지는 내지 않으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이고 저렇게까지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나도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예. 또 고지서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도 아직 몰라. 안 받았으니까. 네. 일단은 폭탄은 곧 떨어질 것으로. 막 지금 공실도 있고 사실 막 그래 머리 아파. 이거 진짜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인데 공실 네. 생기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네. 스트레스 받겠어요. 재개발 구역의 주택이라.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자들이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뭐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공실 나오고 집수리 해달라 그러고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사실 불로소득이다라고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임대업이 이게 맞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리고 사실 노후에 뭐 이렇게 좀 이런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 소득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나 든든한 자산인 건 맞는데 저랑은 안 맞아. 나는 뭐 매번 얘기했지만 임대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임대 놓고 이런 건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 싫어하죠. 예,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마지막이야. 열심히 이거 이제 일해서 재개발 철거되고 그러면 이런 건물 사고 이런 것도 네. 근데 또 근데 이게 계속 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 별별수다에서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은행 쪽에서 뭐 우리나라 부자들 리포트 이런 걸 매년 내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리포트에 보면 고액 자산가들을 이제 설문해가지고 나온 리포트인데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비율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 비율이 고액 자산가일수록 낮아요. 엄청 낮고 대부분이 뭐가 많냐면 상가 건물들이 많아요. 상가 건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주택보다 그런 게 비싸니까. 가액이 비싸니까. 네, 가액이 비싸니까. 근데 그러면 얘네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공시 가격 과표가 낮아. 현실화율이. 시가는 예를 들어 50억인데 과표는 뭐 25억도 안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주택은 공동주택은 뭐 80% 이렇게 되니까 시가 50억이면 40억이 넘어가는 과표가 잡히니까 세금 부담하는 게 되게 다르고 과표가 다르다는 얘기는 또 뭐가 다르냐면 자산을 넘길 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과표가 틀리다는 거예요. 주택은 40억, 예를 들어 50억 시가가 40억 공시가격이면 40억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 또는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50억 시가라고 이 기준가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그러니까 40억이 기준 공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실가 신고가 50억에 된 게 있으면 실가 기준으로 때려버리는데 상가 건물은 개별성이 워낙 커서 그리고 거래도 뜨문뜨문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 건 거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가격을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증여고 뭐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또는 뭐 공직자들 재산 이거 공개하면 전세가 10억인데 과표 7억 잡히는 집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이 재산이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애초에 주택이 아닌 이런 쪽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말이 길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돈을 모으고 벌어서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이런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필히 겪어야 되는 게 임차인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세를 놔야 되고 임대 넣고 빼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그 수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딜레마인 거죠. 하고는 결국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왜냐하면 자산가 형님들은 그렇게 갔으니까 그 저거 형님들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또 이게 또 이거 하기는 싫고 사람들한테 부대끼는 거 싫고 이래서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있나 근데 리츠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사실 이런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상승분 기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그러나 또 필히 겪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이 임대소득 과세 얘기하다가 네.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갔네요. 살 돈 없는 사람의 망상이었던 걸로. 크게 가져야 되잖아. 언젠간 하고 말 거야. 큰 그림은 그리고 가야지. 좋습니다. 그림은. 네. 꿈은 아름답게 꾸는 걸로. 그렇지. 네. 오케이.